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지역은 약 7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고려인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려인 이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지난해 10월 공익법인으로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김종선 고려인 광주진료소장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 공익법인이 출범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은데 네, 그랬네요. 네. 자, 공익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 한 9개월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제 어떤 좀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이제 무료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한테는 지금 무료로 약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약은 무료로 줬지만 이제 약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보통 외상이 밀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약값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좀 더 좋아져서 약값을 제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간혹 발생이 됐는데 또 그분들한테 조금씩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런 거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초기에 비해서 이제 고려인 광주진료소의 활동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시민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고려인 광주진료소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2018년도 3월 1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이 보통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에 개소를 하였는데요. 처음에 저희 의사들은 대부분 해외 의료 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어떤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진료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2018년도에 지금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 전입니다. 2018년에 진료소가 시작이 됐으니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그 6년 동안 이제 조금씩 뭐 살림도 좀 늘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늘으셨을 것 같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늘으셨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운영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한 광주의 의사들이 한 50여 명 이상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심장 초음파, 또 산부인과, 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이런 특수과도 저희가 장비가 구비가 돼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의대생들과 간호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분들이 상당히 저희의 어떤 진료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의 의료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기꺼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운영되어 온 고려인 진료소인데요. 올해는 지금 의료계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정부나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뭐 저희는 이제 좋은 뜻으로 이런 의료 사각지대 해소나 어떤 이런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는 어떻게 보면 소통 없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무리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함으로써 저희 의사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이 불법 체류자들 어떻게 보면 방조죄로 저희도 잡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일단 운영하고 계신 이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기존의 의료봉사 모임 수준에서 이제는 공익의료법인으로 전환이 됐죠. 단순한 봉사 모임과는 다르게 공익법인은 더 큰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약값이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또 응급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들이 자기 일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무료 진료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돈까지 주란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단체들한테 우리가 공식적으로 좀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법인 전환 이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더 편해진 거, 운영상에 편해진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법인 전환이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직 개선이 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한 그런 고려인들은 그나마 진료비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고려인들이 어떤 응급 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막대한 그런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다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관계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보험에 대한 지원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치료비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게 액수가 사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 가입 같은 것들이 지금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제대로 지금 관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진료소를 찾는 고려인 중에서 그렇다면 건강보험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 미가입된 분들은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외국인 분들 이제 보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있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보험 재원이 이게 손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입 의무도 했던 건데,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외국에 있는 가족분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분 어떤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6개월간은 또 보험이 안 됩니다. 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보통 뭐 월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돈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 좀 현장에서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테니까, 이렇게 좀 외국인들 건강보험 가입 독려하거나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토의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보완책은 이렇습니다. 보통 뭐 수술을 받고 뭐 먹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6개월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6개월 아니면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외래 진료는 가능하게 해주자. 수술은 막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 외래 진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소한의 의료보험을 또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부터 이런 의료보험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턱을 좀 낮춰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분들의 보험 이야기를 하면 국내에선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국민들의 인식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고비용의 의료 혜택을 받기만 하고 또 출국해버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먹튀 사례들이 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1년에 약 2,500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왕래가 많다 보니까 조금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 저희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젊고 또 근로를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질병이 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턱을 낮춰준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지금 이런 외국인 분들이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저출산이라든지 또 초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도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려인 진료소, 진료가 모두 봉사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병세에 따라서는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 진료소,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하시는 걸 계속 하시려면 사실은 좀 재정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금 마련 같은 것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자선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자선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모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소액으로 이렇게 정기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KBC에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진료소에 대한 기부 또 도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종성 고려인 광주 진료소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또 불법 전화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알고도 당한다는 이 피싱 범죄,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싱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의 이정우 경장 나오셨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소개를 방금 해드린 대로 피싱 범죄 수사를 맡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서 피해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이라든가 뭐 피해 액수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어느 정도나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십니까? 네, 현재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현황은 23년도 총 367건이었고요. 24년도 6월 기준 총 211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는 4,400억, 광주는 9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요. 24년도 6월 기준 전국 3,242억, 광주 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도 이제 꽤 됐고 여러 사람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제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직도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지금 80억 원이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있는 건지 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광주에서 일어난 피싱 범죄는 22년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3년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요. 24년 현재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이게 지금 줄어들다가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피싱 범죄가 좀 다양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만큼 이 범죄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간간히 보도되는 경우를 보면 은행 직원이 고액을 인출하는 노인분들을 구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들 보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고령층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고령층이 좀 피해자의 대부분인지 아니면 연령층에 상관없이 피해 범위도 넓은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피싱 피해는 주로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는데요. 피해 규모와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50대 이상이 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도 피해가 는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피싱 피해를 봤다 그러면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잘 모르고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0대 분들도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이게 피싱 범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선 통계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만 거의 지금 하루에 한 건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알면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나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 그리고 대출 사기형이 있습니다. 기관 사칭형이란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 개인자산 보호, 수사협조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에 직접 현금을 요구하거나 피해금을 계좌이체하게끔 하여 편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다음 대출 사기형은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맞춤형 대출 상품 등을 제공해준다는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관련된 대출 상품이 있다며 접근한 다음에 금감원 등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대출 시행이 가능하다며 금원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네. 자, 방금 뭐 기관 사칭형이다, 대출 사기형이다, 이 피싱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 기관을 사칭한 범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강현욱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연관된 분들이 모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연령대가 어린 사회초년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검사가 이렇게 비대면 약식조사를 구제를 해드리고 있다는 내용.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거 뭐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굉장히 수려하고 말도 빨라서 이게 뭔가 싶은데 혼을 쏙 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나 금감원,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의 실제 사례들이 좀 있으면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전화나 문자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수사협조 명목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한다든지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하거나 특정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끔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마크가 있는 공문이나 공무원증,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모방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지금 통화 녹취도 들으셨겠지만 그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을 그렇게 사칭해서 뭐 이렇게 공무원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까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 이런 전화를 갑자기 받게 된다면 속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그렇다면 이게 피싱 범죄인지 어떻게 알아차려야 좀 막막하기도 한데 이런 거는 피싱 범죄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전화 통화나 문자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공기관도 여러분들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끊으신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의심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끊거나 문자에 답장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온 연락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처했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위조된 공문, 공무원증, 우편물 이런 것 발송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공기관도 문자 및 카톡 등으로 공문이나 공무원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도 공문이나 공무원증 같은 경우를 그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보내서 이렇게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대출 사기형 범죄입니다. 아까 뭐 대출 사기형 범죄도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출 범죄형 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출 사기형 범죄는 먼저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미끼 문자로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유도합니다. 그 후에 대출 신청서를 빙자해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고 모든 연락을 사전에 차단한 뒤에 범죄자들의 연락만 받게끔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신상 정보를 빼낸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범죄가 되겠군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대출을 빙자한 피싱 범죄는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실제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쪽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심사과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제가 전화드린 이 번호로 카카오톡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요. 저희가 무조건 보안 프로그램을 고객님 핸드폰 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진행하신 은행 대환대출 때문에 금일자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셔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전액 완납 처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방금도 시청자분들 들으셨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뭐 저희가 기관사칭형 피싱도 음성을 실제로 들려드렸고 방금에 이제 대출을 빙자한 피싱 범죄의 음성도 실제로 들려드렸는데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이게 말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훅훅 지나가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채로 하면서 딸려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자,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자나 사실 전화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보낸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그런 문자들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피싱 범죄인지 알아차리는 방법, 또 주의해야 할 방법, 일반인 분들은 어떤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까요? 네, 은행은 절대 본인들의 금융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문자나 전화 이런 방법으로 대출 권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 같은 이런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환대출이라고 그러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그런 방식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을 깔거나 하는 것들도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연락해서 이 어플을 깔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출 사기형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악성 앱을 통해서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경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어플을 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절대 깔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와서 깔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뭘 깔아라 이런 건 아직 못 받아봤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플을 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럴 때 따라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출 사기형 악성 앱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플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진짜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범죄자들이 악성 앱 설치를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이렇게 파일 링크를 보내오는데요. 그 뒤에 그런 특정 파일을 반드시 설치하게 유도합니다. 그 어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플을 설치하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저희가 말하는 SNS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런 거 많아다 보니까 이제 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딸려서 첨부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걸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거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예 링크를 클릭하는 것까지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인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형태 말고도 다른 피싱 범죄 수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것 말고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메신저 상으로 속인 다음에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나 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문자 해줘. 라는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뒤에 금원을 편취해가는 수법입니다. 자녀나 지인이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및 메신저 연락을 한다면 반드시 직접 자녀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신저라고 하는 게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가 저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내 딸이겠지, 내 아들이겠지, 내 가족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가족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단계를 거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갔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 거죠? 네, 최근 사진 촬영 또는 물품 전달 등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싱 범죄 수거책들의 진술에서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피싱 범죄는 피해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후 2차 그리고 3차 수거책 그리고 본범 검거까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희 경찰은 피싱 범죄 수거책 모집글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고 사전에 차단 및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모집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모집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업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들, 피싱 범죄들 알아봤는데요. 이거 참 피해가기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에게나 피해가 될 수 있는 이 피싱 범죄, 시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는 피해자 본인의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총 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다른 피해자분은 이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그 이후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자동으로 112 신고 그리고 출동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광주경찰청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7월 15일부터 한 달간 피싱 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경찰청 이종우 경장과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자 간 극한 난타전으로 전당대회, 전국 당원대회가 아닌 분당대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의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8명이 겨루는 본선에 올라간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그 페이스북 아이디도 봉도사 이렇게 영어로 쓰시고 그러는데 봉도사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게 아마 기억이 저도 좀 이제 가물가물한데 네. 제가 이제 정치권 상황 예측을 좀 잘한다. 그런데 아마 그게 2007년도에 네. 이회창 전 대표가 다들 출마를 안 할 거로 봤는데 저는 출마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결국 이회창 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방송 진행을 하던 김어준 씨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가 붙여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또 정치권 상황에 대한 예측을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본인 일을 빼고는 다 맞춘다. 그래서 봉도사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너무 아픈 농담 아닌가요? 본인 거 빼고는 다 맞춘다는 거는. 전 정치의 권위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막 비하하거나 저를 폄훼하거나 저를 희화하는 이런 농담, 이런 그 별칭 환영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뭐를 잘 맞추신다고 하니까 오늘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쪽 그 윤석열 쪽에는 이제 천공이란 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당 당원들 사이에서 천공 위에 봉도사란 말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논란 등등 이렇게 막 뭐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건데 5개 문자를 공개했죠. 추정컨대 김건희 여사 측에서 흘렸겠죠. 그리고 그게 아마 보수 언론 쪽에서 제일 먼저 방송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의 문화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싫은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곁을 안 주고 그 끌어내려야지 본인의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정 같아요. 그 성정에서 온 게 크다는 말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네. 자신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한동훈 대표 후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윤석열, 김건희 측에 좀 불리한 네. 정치적 행보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한동훈을 쳐내고 싶은데 못 쳐내는 겁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는 오늘 CBS 주간 그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 오찬 요청 거부하고 무슨 뭐 진중권 말씀하신 그 저 회계사 이렇게 뭐 거기랑 밥 먹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런 것까지 끄집어 낼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막장이죠. 그리고 네. 설사 대통령 오찬을 거부하고 민주당 문화에서는요. 네.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그 할애비가 불러도 본인이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의 자유의사고 네. 그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왕입니까? 마치 불경을 했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쪽의 정치 문화입니다. 전혀 한동훈 당시 비대 입장에서 뭘 잘못했죠? 식사 약속을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거를 같이 밥 안 먹으면 배신자인가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 안 먹으면 배신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게 무척 구태하고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원희룡 전 장관은 프레지던트 팻, 뭐 대통령의 애완견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나경원 의원은 이스나마나 메인 요리 나오기 전 스케다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좀 비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나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저를 비판해달라고 썼거든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의원님 팬 지지자들만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제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그거보다 좀 더 나간 얘기를 했죠.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되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팻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식한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보통 학교에서 반장이 혹은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생들과 좀 등져 있고 이런 분들 사람들을 좀 비하하면서 teacher's pe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영어 태솔 자격증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걸 빗대서 아마 원희룡은 프레지던트 팻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나경원 그분은 이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과 친할 것 같으니 일본과 친한 발언 그 표현 찌개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저를 끌어들이라고 그 도발을 했는데 아무도 제 도발에 응하지 않더라고요. 왜 상대를 안 해줄까요?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동훈 장관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쪽이 얘기하니까 배신자죠. 그 배신자는 그쪽에 그냥 프레임이나 뭐 그런 거라면서요. 일단 그 배신자라고 하는 표현은 용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적에 적은 동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원희룡이 배신자라고 표현한다면 한동훈은 우리 편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는 게 전략력 기본입니다. 그게. 적의 적은 동지다. 왜냐하면 그럼 배신자는 뭐를 할까요? 윤석열과 반대되겠죠. 그 윤석열 반대되는데 지금 윤석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향한 국민적 감정은 하루라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빨리 끌어내리자는 거거든요. 그 전선에 저는 장담컨대 한동훈 대표가 동참할 것이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본인도 스스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적이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뭐 적에 적은 뭐 동지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나 배신자 아니다, 무슨 적이냐, 이 정권 잘 되려고 하는 거다, 정권 재창출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위장이라는 말씀.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는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 마음을 가려도
말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출마하면서 네. 최혜병 특검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누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검이 들어와도 네. 밝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요. 네. 대통령이 만약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면 어느 프레임하고 똑같냐면요. 네.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월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광주지검에서 해경을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네. 압수수색을 막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병우 결국은 유죄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수사한 게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이거든요. 네. 수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행법을 위반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네. 이거를 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은 최혜병 특검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칼이 대통령을 겨냥할 거를 아는 거죠. 서로 안다는 거네요. 서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 받는 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자면 가로 열고 마지막 칼 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나는 배신자 아니고 대통령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화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까지 뭐 대통령을 몰아세울 이유가 또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도 그거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두 분 다 그렇게 몰아세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검객 아니에요. 검객. 예. 칼싸움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용사는 네. 본인을 칠 거라고 하는 의도를 2번씩이나 읽었어요. 네. 그럼 언제든지 저 칼끝은 나를 향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동물적 직감으로 예견하고 있겠죠. 그럼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된다. 무슨 진짜 뭐 동물의 왕국인 건가요? 아니죠.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건 정치적으로 칼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대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네. 대화 내용을 흘렸다? 이건 결국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내가 조금 약화된다면 언제든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안다는 거네요. 뭘 향하고 있는지는. 그러면 한동훈을 죽이고 싶어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의중을 2번씩이나 노출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봉합이 된다? 절대 봉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인간관계든 정치적 동지적 관계는 고려 총재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본드를 붙여도 고려 총재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대표가 된 다음에 제스처가 우호적이고 네. 봉합하는 쪽으로 가겠죠. 절대 봉합되지 않습니다. 깨진 고려 총재하고 똑같습니다. 봉도사 예언인 건가요, 이거는?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제 예언이 네. 이거는요. 그냥 제가 느낌과 사주 주역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네. 아마 듣는 분들이 꽤 설득력 있게 동의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 되면은 윤석열 탄핵 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데 이게 그럼 그런 말씀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고 당장은 봉합되는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점점 더 네. 그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게 이미 60%가 넘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꼬세 결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탄핵을 여론조사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네. 전 세계 한 60개 내지 70개국에서 참고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탄핵에도 K 탄핵이 지금 이게 효시입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뭐 나쁜 건가요? 저는 꽤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그리고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핵은 징계 절차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대한민국이 네. 위기가 왔나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뽑아놓고 그럼 국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5년을 기다린다? 아니죠. 그럼 이제 탄핵이 뭐 여론조사로 됩니까? 이렇게 네.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탄핵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네. 처음에 정치적 탄핵을 해.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이 맞아 그러면 이게 정치적 탄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9월 19일 날
탄핵 청원이 140만을 넘기니까 9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청원 청문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7월 19일. 7월 19일이요. 죄송합니다.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끌 겁니다. 그 국민들에게 무엇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넣어올리는 게 역풍을 맞는다. 이게 그 좀 깨림칙한 얘기다. 이런 게 아니라 원내에 있는 분들만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민은 탄핵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이 탄핵 의지를 못 받아들인다. 그럼 국민들이 또 민주당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원외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정봉주 같은 사람이 원외 최고위원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자유롭게 얘기하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는 거리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 그때 이제 그 중계됐을 때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엄청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후보도 동참을 결국은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지금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무런 그 문제 없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브레이크가 잡혀 있거나 후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전쟁의 위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제정신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데 운전할 자격이 없다? 내리세요 회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최고위원 경선 예비 경선 통과한 다음에 길 위에 전사 정봉주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근데 일각에서 이런 약간 우려 걱정도 나오는 게 뭐 활활 타오르는 건 좋은데 워낙 화력이 좋으셔서 이거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옆에 있다가 유탄 맞는 거 아니냐, 뭐 가령 뭐 설화 같은 거에 엮여 들어가거나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고의로 저를 이제 디스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려고요. 저는 초선 때 전략위원장을 했고요. 모든 정치의 행위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현실 감각이 없이 투쟁만 한다? 이건 돈키호테죠. 그리고 투쟁은 전략의 완성입니다. 투쟁은 가고자 하는 곳에 좌표를 찍는 겁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싸울 것인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항상 좌표를 찍습니다. 저는 탄핵에 좌표를 찍겠다는 것이지 좌우 갈 길 없이 아무 데서나 싸우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좌표를 찍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서 같이 가고 있다. 정봉주 정치의 특징은 민심의 바다에 항상 저를 던집니다. 그리고 끝없이 토론을 하죠. 끝없이 소통을 하고. 그런데 지금 민심은 탄핵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무데나 들이박는 뭐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아니라 뭐 적진 우두머리 한 점을 향해 가는 뭐 상산의 조자룡이 되겠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인데 좀 어렵잖아요. 투쟁은 전략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 탄핵의 끝과 시작이 어딘지라고 하는 게 이미 전략적으로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광주 시간 거의 다 돼서 광주 전남 그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뭐 이런 게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명 현역 의원 중에 6명이 교체가 됐잖아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적당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표를 줘서 국회의원 했는데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선 때 비례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광주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조국 혁신당이 선명했죠.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박수를 보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광주 전남에서 전북에서 조국 혁신당이 했던 일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겠다. 그들이 집단적 쇄빙선이 된다고 한다면 정봉주가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당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분들이
아, 정봉주가 있으니 네. 이제는 민주당 내에도 쇄빙선이 있어. 우리가 굳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어. 라는 표심을 저는 충분히 바꿔올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셔놓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도 안 여쭤봤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빨려들어서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우리 당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니까 저 정봉주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저는 광주 항쟁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항쟁으로부터 저는 정치가 시작됐고 한 번도 광주 항쟁 정신을 잊은 적이 없고 그 광주 항쟁의 정신이 저를 지금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 5월의 정신, 망월동의 정신, 광주 항쟁의 정신으로 사는 저는 진정한 광주의 아들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요구하는 것, 호남, 그 전남에서 요구하는 것, 전북에서 요구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봉주가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남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깁니다. 그리고 83년에 광주 학살 책임자 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치면서 또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1년 6개월의 감옥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광주 항쟁의 정신으로 산다는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 호남, 그 전북에서 우리 호남 동지들이 당원 선배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가끔 모셔서 봉도사 예측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원내 국회의원들과는 또 다른 관점, 그 당원들의 관점, 일반 서민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서민들의 마음과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좀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